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지난 18강에서는 생일이 과다 추출되었을 때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19강 사일의 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대하여 언급하면 대체로 감염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곤 합니다. 병원에서 감염 등의 안전성을 논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자가당착적인 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 오래전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2012년 11월 14일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사의 내용은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의료 실태를 고발하는 럽보 형태의 꽤나 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대략적인 고발 내용은 위 내시경 검사에 관한 기사로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명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의 입과 식도를 통하여 위까지 앞부분에 달린 내시경과 새끼손가락 굵기의 줄을 내려보내 위속을 들여다보며 필요할 경우 조직을 떼내기도 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빼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입속에서 꺼낸 앞부분 내시경과 줄을 과사나 수소에 대충 쓱 닦고서 그 다음 환자의 입속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내시경이 인입되어 있는 줄의 일부에 다른 환자의 위속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당연합니다. 환자와의 사이에 시간적 급박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따질 수 없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많은 수의 환자 속을 돌아다니다가 당일의 진료를 마친 이후라도 제대로 된 소독이나 청결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위 내시경의 카메라 부분에 낀 찌꺼기가 오래 전부터 쌓여있던 묵은 찌꺼기처럼 보였으며 이것이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헬리코박터나 다른 감염성 질병에 오히려 노출될 수도 있음을 기자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일요법을 만나기 전부터 위험이 있어 거의 매년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늘 찝찝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당일 아침에 예약을 해놓고도 염려가 되어 제일 먼저 검사를 하려고 병원도 제대로 열기 전에 병원에 제일 먼저 나가 줄을 서려고 갔지만 한 번도 첫 번째로 검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꼭 저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항생제 처방에도 낫지 않는다는 슈퍼박테리아는 어떠합니까? 병원이 원발성 혹은 종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병을 옮기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현대의학도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사일에 있어서의 감염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 도구의 소독 방법에 대하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일의 도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항과 사침기인데 100도씨의 끓는 물에 사용한 도구를 넣고 20초에서 30초 정도를 담궜다 빼면 되고, 사침 바늘은 일회용으로 사용 후에 버리니까 재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과산화수소나 알코올에는 견딜 수 있으나 100도씨의 끓는 물에 10초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감염이 위험이 높은 것일까요? 이는 경광부해일 뿐입니다. 다음은 사일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세 가지로 유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열 부위의 감염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피 부족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사침이 침처럼 과연 위험한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열한 부위에 대한 감염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웬만한 항생제보다 우수한 백혈구라는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방어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안과 밖에서 세균 등이 침입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피부는 1차적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고 이게 뚫리면 다음으로 백혈구가 나타나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방어선이 무력화되어 종기나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혈을 하는 부위는 당연 사침과 물집 발생 등으로 인하여 피부에 상처를 입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혈로 인하여 해당 부위의 모세혈관이 열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백혈구 역시 많아지게 되므로 감염의 위험은 없다 할 정도로 오히려 급감하게 됩니다. 피부에 종기가 많이 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사람은 피가 맑지 않거나 해당 부위에 모세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약 17년에 걸친 오랜 경험상 사혈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의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혈 도구에 대한 소독은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다음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한 번 사용한 사침은 반드시 폐기하고 두 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혈로 인한 피부적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혈은 생혈이든 오혈이든 혈액을 추출하게 됩니다. 적십자에서도 체열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피는 몸속에서 없어진 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산하여 채워지게 됩니다. 피는 생명이니 그에 대한 두려움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유불급일 수 있으니 반드시 분명 조심하고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나중 피 부족 현상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침이 침처럼 과연 위험한가입니다. 우선 사침의 길이를 재보면 3mm 이하입니다. 침의 길이는 작은 것은 수지침에서부터 한의들이 사용하는 침은 약 5cm 되는 침부터 그 이상이 되는 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는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하지방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침의 실제 길이가 3mm이지만 사침기에 넣어 피부에 사침할 경우 실제 피부로 들어가는 부분은 2mm에서 2.5mm 정도일 것입니다. 즉 표피증과 표피증에 가까운 진피증의 일부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피하지방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깊이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중요신경은 전부 피하지방 밑에 있으니 사침의 길이는 진피층조차도 제대로 뚫지 못하니 안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나를 찌르지 않는 이상 어디를 찔러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찌르는 부위마다 느끼는 사침통의 크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열 기초과정 제19강 사열의 안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0강에는 사열에 소요되는 시간과 도구 소독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를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